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에는 불복종이 정의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그렇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을 얘기하려고 조금 거창하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불복종이 곧 정의로 해석되는 사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는 썩 정의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호의 고전 읽기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윤호 선생님을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을 단초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주시기로 하셨죠. 예, 예. 네. 그 오늘 이야기할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에서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웰든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식으로 보면 정말 뻥 뚫린 8차선 도로를 포기하고 자갈길을 선택하는 거죠. 웰든이라고 하는 작품을 잘 보면 이제 그 안에 그의 삶에 또 그의 사상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연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작가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그 단순히 19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들을 던져주는 사람이죠. 그 소로의 그 정신은 사실 간디를 통하여 인도인들에게 아주 많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소로를 우리가 한 번쯤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소로는 사실 자연주의 사상가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외쳤던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졌는데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참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글 중에 시민 불복종 중에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 봐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에 있어 필요 불가피한 마찰이라면 돌아가게 내버려두라. 아마도 그것은 미끄럽게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기계는 어차피 달아 없어질 것이다. 만일 불의가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용수철이나 도르네나 밧줄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치료가 병폐보다 더 나쁠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남에게 불의한 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나는 말한다.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게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주하는 그릇된 일에 나 자신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 부분은 읽혔던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이 사실 그 자체로 숭고합니다. 이러자면 가족들과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주노총이 그 공권력에 의해서 진압될 때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그럴 수 없다면 괜찮다.
가족이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마찰이 되게 하는 일, 민주노총과 공권력이 싸우고 정권에 퇴진하는 촛불의 일들은 그냥 내버려두라. 저절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당신에게 그 일을 사주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겨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로우의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옳고 그름의 의미들은 다수의 의미냐 소수의 의미냐 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네. 소로우가 얘기하는 것은 양심으로부터 이 문제는 시작해야 한다. 정의로움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에 아무리 빈약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잘 이루어진 일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말만 하기를 좋아한다. 마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나 된 듯이 불의로 인간을 감옥에 넣는 정부 아래서 의로운 인간을 위한 곳은 역시 감옥뿐이다. 오늘날 매사추세츠주가 좀 더 자유롭고 생기 있는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하고 유일한 장소는 감옥이다. 거기에서 주 당국은 일찍이 원리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인간을 넣었다 빼었다 한다. 예, 매사추세츠 출신이죠. 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불의한 세상에서 인간이 의로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화로운 곳, 가장 자연스러운 곳은 감옥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의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하고도 잘 생각하게 하는 문제죠. 소로우는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공자들을 그렇군요. 되게 예.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 인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나라가 이성의 원리대로 다스려진다면 네. 가난과 천함이 부끄러움이고 나라가 이성의 원리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부귀와 명예가 부끄러움이다. 이게 이제 공자를 해석한 소로우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정의롭다면 가난과 천함이 부끄러움이다. 그렇지만 불의에 가득 차 있고 그 나라가 보다 천박하게 흐르고 있다면 네. 도리어 부귀와 명예가 부끄러움이다. 이런 얘기를 공자가 한 것을 이제 소로우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정말 건강한 세상에서는 건강한 사회라면 나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하면 바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단한 문필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회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부귀를 얻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반 위에서 얻는 것 자체가 아주 창피한. 예. 그래서 하버드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숲으로 들어가서 호수 옆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천한 지식인이기도 하군요.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월든이라고 하는 책은 그곳에서 월든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인데요. 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만일 안 읽어보셨다면 시민불복종과 그다음에 그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싶고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한 무력하다. 그렇게 되면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수자가 그 온 힘을 다하여 버티면 그것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정의의 인간들을 모두 투옥하느냐 아니면 전쟁과 노예를 포기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국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해에 1,000사람이 세금을 물지 않았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폭력을 쓰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폭력적 행위는 아닐 것이다. 평화혁명이란 것이 만일 있다면 이런 것일 게다. 사실 누가 그랬다지만
세무서원이나 어떤 공무원이 나에게 묻기를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요 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 네. 그 자리를 물러나시오. 국민의 맹목적인 충성을 거부하고 국민이 맹목적인 충성을 거부하고 공무원이 시작할 때 혁명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른다. 양심이 상처를 받을 때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가. 상처를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인격과 불멸성이 흘러나오며 영원히 계속되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부정선거에서 아주 부정선거가 폭로되고 시민들의 촛불에서 의미 있게 했던 몇 분들이 계시죠.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그렇고, 그다음에 권은희 경장이 씨가 그렇고, 예. 또 이러저러한 내부의 고발자들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그 법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점에서 소로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수자는 강하다. 소수자는 진정한 혁명은 바로 이 소수자 병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한 무력하지만 그렇지만 소수자가 온 힘을 다하여 버티는 순간 그것은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다. 소수자는 진정 소수자가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야말로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기계의 톱니바퀴가 마찰을 일어나서 스스로 닳겠지만 권력이 당신에게 그것을 사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혁명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신이 그 자리를 그만두면 혁명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저께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네. 보면 이제 아주 사춘기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죠. 달걀과 바위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쯤 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뼛속 깊이 막 확 다가들었던 8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자면 지금이야 참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야 하지만 그 80년대 초반에서는 그 말이 자기의 실존을 다 걸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달걀이 바위가 친다고 바위가 무너지냐라고 했을 때 달걀은 살아있는 거고 바위는 죽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달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어쨌거나 역사를 흘러갔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진보운동에 몸담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바로 우리 소수자들이 비록 달걀이지만 그 달걀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수자는 명예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로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정의라는 것을 정의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에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관점에서 이 정의를 규정하지만 정의란 다수의 의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게 잠들어 있는 양심의 의미로부터 이러한 정의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소로우는 당시에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엄청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담론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이제 인도의 간디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디의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는 것도 이 소로우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 점에서 소로우의 이야기의 이 불복종 운동, 우리가 가장 이 불의한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것은 부귀하고 명예로운 것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리를 자연스럽게 살게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처가 있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닌가. 저는 민주노총이 진압되고 그들이 끌려갈 때 그 앞에서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예,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좀 일찍 갔거든요. 그 호소문 듣고. 네. 갔을 때 불과 몇백 명이 있었고 정경들은 수천 명이 있는 거죠. 네.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우리 역사가 가져왔던 폭력적 어떤 의미들 속에서 이 두려움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0년대에 또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역시 혁명은 의미 있는 가치는 소수자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수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네. 양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위에서 불법 체포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던 그들은 아닐까. 또 그러한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철도 이르자면 코레일에 있는 그 노동자들은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민영화되는 것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크게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거죠. 크게 관계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하는 데에는 네. 그것이 자기의 개인의 일신상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와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도덕적 명령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한 그 촛불이나 또 지금 민영화 저지 투쟁 그리고 박근혜 퇴진 투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것이 소로가 얘기했듯이 이제 한 발씩 가는 것이 사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의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경멸하고 저주하는 그 그릇된 일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하는 일일 것이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로의 글들을 읽으면서 진보란 뼛속까지 진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자면 적과 싸우다 적을 닮아가는 모습들. 저는 제 스스로가 반성하건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민주노총이 점거될 때, 네. 그 폭력적으로 진압될 때, 그 마지막에 이제 커피 믹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제 안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어린 것이 사실 우리 아이도 군대를 제대했는데 우리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냥 뭐 그렇게 명령을 가지고 그걸 훔쳐간 것도 아닐 텐데 또 그것을 빌미 삼아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적과 싸우다 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불복종 운동의 핵심은 우리가 진정 소수자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양심의 기초에서 단지 이겨야 된다는 목적만으로 모든 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자체의 과정 자체가 수단이 이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단순히 시스템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불의의 목소리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적과 닮아가는 그 모습에 휩쓸려 가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지키는 것도 저는 소로의 의미 속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 불복종의 적정한 때라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소로의 얘기 속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네. 모두가 가야 될 것은 감옥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현실적인 어떤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그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잖아요. 저는 또다시 제가 가장 요즘 최근에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쨌거나 저들이 말하는 그 지워버린 10년이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10년이었고 민주주의의 초석들을 하나씩 다져갔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다져가면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금방. 예. 저는 그날 서 있으면서 막 다리가 후루들 떨려오는 건 단순히 공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0년을 민주주의를 향하여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나누고 민주주의를 연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 똑같은 80년대의 작태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돼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경찰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 소수자의 태도를 갖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어느 방송에서요. 어떤 청취자가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이 국민TV가 진실을 밝혀내는데 좀 앞장서 달라. 더 힘을 내달라. 이런 취지겠죠. 그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너무 명백하게 그렇죠. 예, 수많은 정황 증거들에 의해서 드러나 있죠. 그렇죠. 예. 뭐 동영상, 뭐 음성 파일이니 뭐니부터 해서 뭐 갖가지의 것들이 다 드러나 있죠. 드러난 진실을 그냥 완력으로 누르려는 지경이니 이미 우리 사회가 일정한 선을 넘어버린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요즘 언론이 이제 막 극단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장모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그 몸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노총 이게 전부 빨갱이들이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장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TV에서 봤는데 아니 그 민영화 안 한다는데 지들의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자꾸 민영화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청취자분의 말씀이 그래도 그래서 국민TV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이제 장모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진실이 다 드러났죠. 하지만 또다시 언론이 이 진실 덮어오기를 극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TV의 역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국민TV에 기대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민TV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이 값어치 있는 이 목표를 지향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말씀드린 대로 선을 넘어버린 완력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사실 시민은 일단 당장은 당해낼 재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두렵죠. 두렵고 그것이 주는 공포, 그것으로부터 숨어야 되는 현실 인정해야죠. 네. 서로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두려우면 어쩔 수 없다 숨어라. 그리고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는 것도 숭고한 일이다. 그렇지만 너에게 그 일을 그 불의한 일을 시킨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그게 불복종 운동의 힘이거든요.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촛불을 들어야 하고 모두가 자신의 일상에 모두를 포기하고 다 나와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불의를 명령할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소수자의 담대함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불복종 운동의 힘이라고 봐야죠. 네. 그 모 종편의 앵커가 경찰이 침입하니까 여러분 이게 공권력입니다.
라고 통쾌해하는 그 워딩. 그러게요. 어쩌죠? 참 이거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뭐 얘기를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종을 강요하거나 복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가지려는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쩌면 그들도 관성으로 맹목적으로 그러고들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더 무서운 일인 것도 같습니다. 12월 30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이었습니다. 월요일이지만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Please don't worry, my brother. In this world, we are all the same. We must find peace. We must find it together. We start far away from your heart. You've got the good vibration. Let your heart follow the rhythm when the voice gives you emotion. You have to feel peace when the butterfly dances in the sky. When you want to sing what you like,